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김보람입니다. 간밤에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간밤 제닛 옐런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닛 옐런 지명자의 청문회 질의응답서가 어제 이미 유출이 됐었죠.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존의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금융규제 등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강력한 옹호 발언을 하게 되면서 당분간 양적 완화 유지 방침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증시, 옐런 효과에 대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도 간밤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미 옐런의 답변서가 유출되긴 했어도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행보였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금요일장에서 옐런 효과가 제대로 영향을 나타내면서 좀 더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제닛 옐런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의 청문회가 무난하게 치러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옐런은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강력하게 옹호하며 당분간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옐런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내려보도록 하고요.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옐런 효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지표와 실적 부진했지만 다우와 S&P 500 지수 또다시 사상 최고가였어요. 그렇습니다. 옐런이 이제 시장에 무게감이 있네요. 그리고 기대한 만큼 이상으로 발언을 해줬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앵커께서 말씀하신 옐런 효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상승이 됐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드리면요. 다우지수는 0.34%가 올랐습니다. 15,876포인트. 나스닥은 0.18%가 오른 3,97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48% 오른 1,79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그리고 엊그제 이 예비 답변서가 일부 유출이 되면서 이 내용이 이번 청문회 옐런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 그대로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 이런 점은 10월에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없었다면 옐런 효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뉴욕 증시가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어진 것으로 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기업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월마트가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매출이 좀 줄어들었고요. 일회성 비용을 차감한 조정 주당 순이익은 1달러 14센트, 예상치는 1달러 8센트였는데요. 예상치는 순이익은 웃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을 하면서 주가는 오늘 좋지가 못했습니다. S&P 500 기업의 500 기업 중에 460개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40개 정도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 460개 중에 75%가 시장이 바라보는 이익의 눈높이를 현재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실적 초입 부분보다는 예상치보다는 현재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33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주 전 34만 1000건 대비해서는 2000건이 내려갔지만 시장의 예상치 33만 건보다는 다소 신청자 수가 많았고요. 유로존은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예상치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0.1% 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옐런 이 부의장의 청문회 소식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톡톡히 선전을 했고요. 이탈리아 MIB 지수는 상승폭이 좀 적었습니다. 0.15%. 그 밖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증시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오늘 옐런 효과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종전 2.75에서 2.7까지 다시 강세 기조로 들어갔다는 점, 그 다음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장중에 터치했다는 점, 이런 점도 어제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좋은 수치가 나온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옐런 효과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상승했는데요. 옐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옐런 차기 의장 지명자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강력한 옹호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의 연준의 통화 정책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가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역시나 실업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업률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미국 경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적을 하면서 양적 완화 유지 당분간 필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전에 잠깐 이사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비둘기파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었어요. 예, 너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예, 네. 생각보다 많이 우양우쪽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를 바라보는 이 단어 중에 프레자일이라는 단어를 옐런 부의장이 썼습니다. 이 프레자일이라는 단어는 소포나 DHL 이런데 이제 물건을 배달할 때 깨지기 쉬운 이런 부분에는 이제 프레자일이라는 이 단어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 수준을 상당히 우려 깊게 현재 바라본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옐런 의장은 양적 완화 축소 그 정해진 그 시간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 이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경기를 부양하는데 현재로도 효용이 크다. 그 비용보다도 효용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옐런의 이 말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옐런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버냉키 의장이 한 문장에 두 가지 정보를 흘리면서 이른바 모호한 그 시각을 자신의 그 본심을 숨긴다고 한다면 이 옐런의 언급은 매우 명확하고 스트레이트하게 현재 그 뚜렷하게 각인되는 이런 소통에 있어서도 그 시장에서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이 매우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고용 수준도 7.3%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고용 시장이 매우 현재 열악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노동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점, 이런 점에서 고용 시장의 질적인 개선은 여전히 숙제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2%, 그 다음에 현재 실업률 6.5%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준금리를 초저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이 에반스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실업률 수치 때문에 테이퍼링 이런 부분은 12월에 많이 연방공개시장위에서는 줄어들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면서 이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실상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쳐진 것이라면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도 증시에 조금 더 제대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증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잘 다독이겠죠. 이렇게 이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비둘기파적인 그 지역 연방은행 총재 올해 의결권을 가진 인사가 좀 다수 있고 연준 위원들은 부의장이나 의장의 의중에 좀 따라주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는 현재의 테이퍼링 이런 부분은 많이 현재 줄어들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할리데이 시즌의 소비 시즌 산타랠리가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오늘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는 좀 부진했고요. 콜스도 부진했습니다. 어제 백화점 업계인 메이시스는 예상보다 선전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한 JCPenney도 동일 점포 매출이 2년 만에 올라가는 등 좀 기대감을 내놓고 있지만 일진일퇴 공방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이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은 옐런 의장이 이번 청문회에서 얘기한 바대로 그 불확실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주가나 자산에 버블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 이것이 상당히 시장에 톡톡히 그 무게감을 좀 지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비 시즌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 실적주에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BOJ나 금리를 인하한 ECB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그 양적 완화 기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연말에 테이퍼링 실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친 것만으로도 뉴욕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로존 쪽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경제 회복세는 녹록치 않은 모습인데요. 네, 기다렸던 유로존의 3분기 GDP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0.1% 성장이었습니다. 2분기에는 0.3%였기 때문에 반토막 수준인데요. 이제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를 확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예고를 해드렸고요. 예. 그 수치대로 그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국가들의 내용을 보니까요,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유로존의 경기 성장세, GDP 수치가 0.1% 전분기 대비 증가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2분기 0.3 증가보다는 현재 줄어들었고요. 특히 프랑스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스코비치 프랑스의 재무장관은 3분기 때 플러스가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좀 열악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탈리아는 9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독일도 2분기 때 0.7% 전분기 대비 성장했다가 3분기에서는 0.3% 성장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22의 부양기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시적절하게 내놓을 수 있느냐. 어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독일이 주도하는 현재의 그 긴축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벽에 부닥칠 공산이 커졌습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라면 정말 유로존이 경기 회복 단계에 진입했는지 자체조차도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쪽 다뤄보겠습니다. 간밤 옐런 의장의 양적 완화 유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주요 통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뉴욕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일본의 3분기 GDP 성적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지난 2분기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모습이 거의
걸림돌이 됐다고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의 정부에서 추가 부양에 대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조금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엔화 약세를 좀 또 자극한 면이 있고요. 백엔대로 뉴욕 증시, 뉴욕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다시 들어간 것은 지난 9월 이후부터 9월 이후에 다시 이제 백엔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특히 3분기 때는 수출이 0.6% 줄어들었는데요. 일본도 이제 아시아 신흥시장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신흥시장이 좀 다소 불안하게 움직인 점, 이런 점이 수출에서도 다소 현재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마리 아키라 재정경제상은 완만한 소비나 완만한 소비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특히 일본 정부가 바라보는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본 정부에서는 그 희망적인 시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3분기 GDP는 연율 기준으로 1.9%, 2분기 때 연율 기준으로는 3.8%였는데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0.5% 성장에 그쳤습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이 소득을 인상해주는, 급여 소득을 인상해주는 기업들의 행태가 빨리 좀 드러나야 이 소비나 내수 쪽에서 좀 진작이 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의 속도를 좀 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베 총리가 기업들에게 주문하는 이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그 내년 4월 1일 소비세 인상까지는 한 5달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얼마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응해주느냐,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모두 체크해 볼 텐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옐런 지명자의 청문회 질의응답서가 미리 유출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였지만 일단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행보였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는 부담이 좀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어저께 만기일이다 보니까 상승을 조금 제한하는 모습, 네. 특히 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만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질적으로 좀 막판에 좀 밀려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대부분 종목군들이 다시 기술적 반등을 좀 모색을 하는 모습을 띄었었고, 여전히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한 부담감은 시장에 좀 압박을 자기하고 있는데,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만기는 영향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띄었던 부분들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주간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피가 3% 정도 내려왔습니다. 어제 목요일장까지요. 이제 2000선 아래에서 환매 압력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만기일 이후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궁금하고요. 한 주간의 기술적인 흐름 좀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흐름 전망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외국인 수급 악화로 인해서 반등의 제한을 줬죠. 그러니까 네. 이번 주는, 지난주는 5일 연속 하락을 했다라면은 이번 주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좀 반등을 좀 모색을 했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급한 문제는 이제 1980포인트 저항에 대한 돌파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 주였고요. 일단 주도주 붕괴로 인해서 코스피보다 오히려 코스닥에서 약세를 좀 연출하면서 한 주를 좀 마감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이번 주에도 이어졌고 다음 주까지도 지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카드 대형주라든지 IT 부품주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대로 1980포인트 저항 돌파를 좀 빨리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가장 중요한 것은 1980선대 저항대를 지지선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여부이겠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차트 종목과 배드차트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구차트 종목으로는 네이버, 그리고 이라이콤, 한국전력, LG하우스, LMS가 이번 주 구차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배드차트는 이제 증권주들, 그리고 정유주들, 그리고 GKL, 다음 한전이 좀 배드 차트 혹은 배드 관련된 업종군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구차트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조금 약세를 좀 띄었습니다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 다시금 라인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감, 라인의 가격에 대한 그 공개를 했을 때, 기업 공개를 했을 때 시가총액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급락 다음에 좀 반전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차트가 될 수 있었다, 선방을 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기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이번 주에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최근 올 하반기에 저항됐던 3만 원대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부분들, 만약 돌파가 시도가 된다라면은 다시금 한 3만 4천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구차트가 좀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뭐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재건축, 수직 증축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일단 고점대를 돌파시켰다는 거. 최근에 13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 4개월 장기 행보를 보였다가 고점을 돌파시켰다는 부분들은 매물 돌파에 따른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최근같이 약세장에서의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차트 미인주 관심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LG 하우시스 꼽아주셨더라고요. 최근 호재가 굉장히 많았었죠. 주택법 개정안 통과 소식도 있었었고 추워진 날씨도 그렇고요. 어제 한 5%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G 하우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국내 건축자재에 관련된 실적 관련해가지고 실적 개선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증축 허용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취득세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또 개인들이 수리라든지 이런 개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자재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뭐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수급적으로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차트적으로 13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한 4개월 정도 행보를 보이다가 3, 4개월 행보를 보이다가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신고가 연출했다. 이거는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의 신고가 발생은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이러한 종목군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13만 5천 원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13만 5천 원 전후로 해가지고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이상도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만약에 13만 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 3, 4개월 이뤄져서 박스권대로 회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약간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가 내고 있는 LG 하우지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의 증시 미스터리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대부분 다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겨울 테마주가 극성을 부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영업무역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스페이스에 대한 매출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영업무역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까요? 다시 한 번 더 그냥 겨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실적적인 변화가 있어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겨울에만 극성을 부리는 어느 정도의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영업무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수요가 밀집되는 겨울철에 크게 올라가는 것은 뭐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항상 차트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12년도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큰 폭의 상승을 한번 보였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 10월 달부터 또다시 겨울철 12월 달까지 큰 폭의 상승을 한번 보였습니다. 꼭지를 만들 때마다 대부분이 겨울철에 항상 꼭지를 만드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된다는 거죠. 올해도 다시 한 번 더 일찍 추위가 찾아오면서 11월 달부터 크게 오르는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3분기의 실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결과치는 나타났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이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2.9%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3%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에 대해서 힘을 얻었는지 지금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끼어있는 그런 주가상의 추이라는 거죠. 추위는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춥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큰 호적거리, 바로 추위에 대한 호적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더욱더 그런 호적거리가 굳건해지고 더욱더 일찍 찾아오면서 이런 의류 테마주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업무역 이대로 그냥 투자를 하면 될까, 그대로 그냥 들고 가기만 하면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기 변수가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첫 번째 변수는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환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환율이 지금 1067원대죠. 그래서 환율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영업무역 같은 이런 수출주들은 상당히 안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무역도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영업무역이 장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1100원대가 유지가 돼야 되는 만큼 지금 환율은 리스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4분기에 우리는 모두 다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환율적인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전고점을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동남아시아에 대한 어느 정도 인건비 상승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방글라데시의 인건비는 10배가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7배가 오른 상태입니다. 주가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어느 정도 3월달, 4월달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주가는 상당히 빠지는 모습을 기록을 했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건비 상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그리고 베트남에서 제작해서 올려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영업무역에 대한 영업이익은 크게 주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지금은 인건비와 환율을 좀 더 주가상의 추이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추세적인 부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뭐 짧게 걸리느냐 길게 걸리느냐 그 차이지 이번 겨울 안에는 갈 수 있다. 대신 중요한 부분은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환율은 좀 더 안정화돼야 되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그리고 베트남의 인건비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절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기사 너머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제니옐런 연준의장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경기 부양은 연준의 사명이라며 양적 완화 유지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네, 우리는 어제 이미 공개가 됐었던 질의 답변서를 통해서 이 같은 의중을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옐런 지명자의 청문회, 리허설이 미리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할 만큼 상원의 호평도 받았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양적 완화 기조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해왔고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실업률 등을 볼 때 지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양적 완화 기조도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호평을 받는 청문회였었고요. 옐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증시 아직까지 거품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기존의 김동섭 이사님 뉘앙스와 굉장히 시각이 닮아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자넷 옐런의 성향을 오랫동안 이제 지켜봐왔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양적 완화의 3차 양적 완화를 사실은 프로그래밍 한 사람이 옐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옐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죠. 어저께 청문회는 굉장히 무난한 청문회였고, 민주당 의원이 12명이기 때문에 아마 과반만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이 아마 인준이 될 겁니다. 근데 어저께 키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뭐냐면 너무 일찍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너무 일찍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소풍을 가려고 할 때 한 8시나 7시에 일어나도 되는 거를
서풍을 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새벽 2시에 일어나고 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가 너무 일찍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1년 2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더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쐐기를 박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버블이 아니다, 버블이 끼지 않았다라는 용어를 썼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넷 앨런이나 벤 버네키는 버블을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수익이 났을 때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해도 모든 투자가가 주식을 파는 그런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버블이 필요한데 지금 버블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결국 버블을 원한다라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좀 아쉬웠던 게 하나 있다면 에반스룰의 그 실업률 6.5%를 좀 더 낮추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하기를 바랬는데 이것은 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옐런이 차기 집권을 했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 고용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옐런 입장에서 전 세계 어느 국가에 맞춰서 실업률을 맞출 거냐라고 한다면 독일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독일 실업률이 지금 4.8%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춘다고 계산한다면 상당히 좋죠. 근데 좀 얼마 전에 벤 버네키가 연설을 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임기 내 실업률 5%를 보기를 바랐는데 못 봤다. 여기서 시사하는 말은 결국 옐런도 5%를 목적으로 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해서 아직은 너무 이르다, 아직은 너무 일찍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 발언을 통해서 테이퍼링 연내 실시를 주장하는, 당장 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쐐기를 받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실업률의 목표치도 6.5%가 아니라 5.5% 정도, 5% 정도로 내다본다라는 전망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은 없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연내 테이퍼링 실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면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확실하게 높여봐도 되는 것인지 글로벌 증시 방향도 한번 궁금하고요. 국내 증시 영향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미국은 중요한 고점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버블 초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버블이 시작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그냥 한 0.9% 빠져가지고 당황스러웠었죠. 그렇지만 결국 그 다음날 다시 음봉을 메워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새로운 지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미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이 좀 더 강해질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미국은 최소 16,800 정도는 가고 많게는 거의 한 2만까지 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은 일봉상 상단이었던 부분을 돌파를 해줬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옐런이 등장하면서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줬고 월봉상으로 본다면 요 지점에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파동 잡고 이렇게 파동 잡고 이렇게 파동 잡고 보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네. 넓게 잡으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1파입니다. 이게 6,4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오늘 상승폭이. 그리고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1파만큼을 다시 3파를 주거나 1파에 1.5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400이기 때문에 약 6,400포인트를 더하면 16,800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15,884니까 1,000포인트는 더 남은 거고 1파에 1.5배가 간다 그러면은 약 2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추세대를 과거의 추세대를 그어볼 필요성이 있죠. 이렇게 긋고 이거를 다시 갔다가 하단선에 이렇게 긋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원래를 긋게 되면 추세 통로가 생기는데 여기서 파동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다 깨니까 6,500을 갔죠. 그러면 이 차트는 이 연장선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장선으로 쭉 들어오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높이면은
거의 뭐 4, 5천 정도는 더 남아있는 확률이 높다. 결국에서는 옐런이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가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서 시작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요 근래 계속 빠졌습니다. 옵션 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 만기 때문에 사실 수급의 균형이 안 맞는다. 수급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존의 외국인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얼마 팔지도 않은 금액으로 주가가 밀렸고 금융투자업자들의 주가를 약간 밀어낸 상황이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기술적으로 말하는 상황이 1972부터 약 11조, 12조가 들어왔었는데 프로그램 매수 제외하고입니다. 근데 한 7천억 정도로 제자리로 갖다 놨다는 것은 이게 수급의 불균형,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에서는 외국인들한테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환율까지도 1070원대 또 올려줌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에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에서 지금 시장은 다시 랠리를 가동할 확률을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은 중요한 것은 수급이 외국인 하나만 가지고 치중하는 것보다는 쌍끌이 매수가 필요합니다. 쌍끌이 매수세. 지금 자리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다. 제가 아마 1주 전부터 아마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제가 말하고 나면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 2주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쌍끌이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에 접어들었다. 결국 그동안 소외됐던 우리나라, 사실 그 차트의 기술적 높이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2231포인트를 넘어가 있어야죠. 미국하고 차트를 높이를 맞춘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벵가드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리스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면서 거의 반년을 허비해버렸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경제적 흑자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그 화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힘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냐.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2,500까지 제시를 하고 있죠. 저는 2,540을 2년 반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과거에 2,231일 때 1,650을 갔다가 가야만이 2,540을 간다 했는데 1,650 갔다 왔어요. 그럼 이제 2,540을 갈 것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굳건히 믿고 있고, 자네 옐런이 거기에 맞는 그 시장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좀 고통스럽죠. 요 며칠 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견딜만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는 버블의 초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저 16,800에서 다우가 2만까지도 갈 수 있다 보셨고요. 국내 증시 2,000 넘은 이후로 요 며칠 계속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8월 이후 유입됐던 기존의 외국인들 변동 없다 말씀해 주셨고, 최근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 여기에 기관도 함께 매수해 준다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2,540이라는 지수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두 번째 라운드 빨리 시작합니다. 이프오 소장인 한스 베르너 진이 지난주 22일 금리 인하 결정은 유럽 경제에 오히려 약이 아닌 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견도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과 상당히 동일합니다. 드라기 총재 금리 인하 카드는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남유럽 국가들의 낮은 물가 상황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독일 쪽으로 좀 건드려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는 이제 약 아니면 독이다 이 뜻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최후의 보루로 남겼어야 된다라는 거고, 대신에 다른 거, 요 근래 그 20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뭐 금리를 마이너스로,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 이거를 진행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금리는 그냥 내비두는 게 더 나았었는데, 오히려 이걸 건드림으로써 독일을 좀 자극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독일의 어떤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마리오 드라기 총재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는 타이밍이 아니었다라는 거. 다만 새로운 부양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순서가 뒤바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네. 이 사람, 진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독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유로존 전체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독일 같은 국가들의 물가를 높이는 쪽으로 하자라는 게 한스 베르너 지인의 의견이었는데요. 일단 김동섭 이사님은 금리 인하, 약이다 독이다라는 시각보다는 금리 인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어야 됐고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했었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오히려 독일을 자극하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었죠. 두 번째 라운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이른바 한국통으로 알려진 무디스의 톰 번 부사장이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4%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깔끔하게 한국의 경제 성장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물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결국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경제 성장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사람이 지적했던, 부사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아직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래도 약간 건전한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일당백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굿모닝 대박예감 준비한 내용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